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이 귀신보다 무서워 피하던 버려진 초가집에서 세 아이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아주 조용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담장 아래에서 들려온 낯선 기침 소리 하나가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그 불빛 아래 숨겨진 비밀 하나, 그리고 두려움보다 먼저 나온 한마디 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을 조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려드립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밤마다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엽 전라도 깊은 산자락에 그늘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다른 마을보다 해가 한 시즌이나 빨리 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도 한참을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했고 저녁이면 남들보다 일찍 문을 걸어 잠가야 했지요. 해가 지면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는데 그 안개가 너무 짙어서 석자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등불이었습니다. 강윤석은 바로 그 등불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깎고 다듬는 석공이 아니라 돌과 쇠 그리고 기름을 다루어 밤길을 밝히는 등잔을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등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고 적은 기름으로도 오래 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석의 등불을 믿고 밤길을 다녔습니다. 윤석의 작업장은 마을 입구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그는 망치질 소리를 울리며 하루 종일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쇠를 두드리고 돌을 깎고 심지를 꼬고 기름바지를 다듬는 일. 손끝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몇 개나 만드셨어요? 저녁이면 장남 도현이 작업장으로 아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는 이미 어른처럼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 내일 장에 내다 팔면 쌀 한 말은 사올 수 있겠구나. 윤석은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불을 바라지도 않았고 높은 벼슬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저녁상을 마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연화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보리밥 한 그릇.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천자문을 20자 더 배웠어요, 아버지. 12살 둘째 도윤은 총명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윤석은 둘째만큼은 그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쌀 2대씩 내고 마을 훈장에게 보내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배우고 싶어요. 6살 막내 다인이 깡총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인이는 여자아이니 글보다는 바느질을 배워야지. 연화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 다인이도 글을 알면 좋지. 그날 밤도 그 전날 밤도 그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세금 장부를 다시 조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면서 지난 3년치 장부를 모두 뒤진다는 것이었지요. 별일 아니겠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금을 밀린 적도 없었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관가의 나졸이 윤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윤석이라는 자가 이 집에 사느냐? 제가. 그러한데요. 내일 아침 관하로 출두하라. 장부에 내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못이라뇨? 저는 세금을 빠짐없이 냈는데요. 그건 관아에 가서 밝혀라. 내일 진시 오전 8시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도망친 것으로 간주한다. 나졸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윤석의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관가에서 부르는데 어쩌겠느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 일이다. 윤석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석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금방 다녀오마.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게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도현의 어깨를, 도윤의 등을, 다인의 볼을. 여보,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소. 나는 떳떳하니까. 윤석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해는 여전히 일찍 졌고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강윤석네 집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밤새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관아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강윤석? 그런 자는 여기 없다. 거짓말 마십시오. 사흘 전에 분명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 것이 관가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연은 쫓겨났습니다. 다시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그녀는 남편이 끌려간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어머니 약을 지어와야 해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둔 등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형, 이걸 팔아요. 그러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걸로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고 우물물을 길어다 주고 남의 집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줌의 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품팔이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막내 다인의 제잘거림이 들려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도현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린 채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오빠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 도윤의 목소리는 바스러지듯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어머니. 15살 소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도윤의 말에 따르면 숨을 거두기 직전 연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문을 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동정보다는 경계의 빛이 더 짙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관가일에 연루된 집안이니 아이들은 어쩌려고 저러나? 누가 거두어 줄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아버지의 등불을 모두 팔아야 했고
집에 남은 것이라곤 빈 독과 낡은 이불 몇 장뿐이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총명했던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겁이 났습니다. 15살 소년에게 두 동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든 할게.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더 필사적으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사흘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집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보름 안에 집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거라.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름 안에 집세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겁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관가 일에 연루된 집안을 도우면 우리까지 화를 입을 수 있어. 불쌍하긴 하지만 미안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와 엮인 집안이라는 낙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관가집 아들이다. 쯧쯧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애들은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가까이 하면 우리까지 의심받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약속대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로 가요? 다인이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6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형이 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그늘 마을의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끝자락 버려진 초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형, 저기 귀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굶어 죽는 거야. 도현은 초가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이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생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초가집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버려진 초가집에서의 첫날 아침은 참담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 밤새 이슬이 떨어졌고 벽의 틈새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을 때 다인은 추위에 떨며 오빠의 품에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다인의 작은 목소리가 도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남은 식량이라곤 보리쌀 한 줌과 소금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으로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새 아이가 나눠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형은 안 먹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기를 바랐습니다. 죽을 다 먹은 후 도현은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인이 잘 돌봐라.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겠지? 응, 형.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도현은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너 강윤석의 아들이지? 한 상인이 도연을 알아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에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왜요?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아버지야. 관가에서 조사받는 집안의 자식을 쓰면 우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이해해다오. 도연은 쫓겨났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까지 바위는 쓸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 여기서 일하다가 우리까지 누명 쓰면 어떡하냐고. 마을 사람들의 거부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관가에 끌려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도연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도연은 빈손으로 초가집에 돌아왔습니다. 형,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형을 맞았습니다. 다인이가. 다인이가 왜? 도현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빠, 춥고 배고파요. 다인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안 돼. 다인아. 도현은 동생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열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형 어떡해? 약을 구해야 하는데.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집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연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등불을 만들 때 쓰던 망치와 끌 그리고 미처 다 만들지 못한 등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팔자. 하지만 형 그건 아버지의. 다인이가 더 중요해. 도현은 연장들을 보따리에 싸서 다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이것들을 사주십시오. 동생이 아파서.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한 대장간 주인이 화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현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거라. 노인은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김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도현의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장은 필요 없다. 하지만 약은 주마. 정말이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셋 이 마을을 떠나거라.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점점 더 경계하고 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너희만 다친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얘야, 김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가에 끌려간 지 한 달이 넘었다. 소식도 없고 풀려날 기미도 안 보인다. 내 아버지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도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약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며칠 안에 떠나라.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다. 김 훈장은 약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도현은 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다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다행히 약이 잘 들었는지 밤이 지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떠나라고. 하지만 어디로? 그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서당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형, 훈장님이 더 이상 저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형들이 항의했대요. 관가집 아이와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고. 총명했던 동생의 꿈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아이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자니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남자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도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발 숨겨주십시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와 어린 소녀가 쓰러질 듯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노파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소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룻밤만 제발. 노파의 간청하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들도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에 다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열에 시달리던 동생의 모습이. 만약 그때 김 훈장이 외면했다면?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말입니까?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소녀의 손을 이끌고 초가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버려진 초가집에는 5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노파와 소녀가 초가집에 들어온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5명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숨을 고르느라 바빴고 소녀는 노파의 품에 파고들어 떨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겠습니까? 노파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도 조금씩 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신 겁니까? 왜 이렇게 다급하게?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웃 고을에서 왔습니다. 역병이 돌아서 마을 전체가 불타고.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역병이요? 도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병을 퍼뜨린다며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역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노파는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노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떠나겠습니다. 노파의 간청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희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남은 보리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5사람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는 최대한 물을 많이 넣어 양을 불렸습니다. 이걸 저희까지 먹어도 됩니까? 노파가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드십시오. 어차피 조금밖에 없는데 나눠 먹는다고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도현의 말에 노파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묽은 죽을 나눠 먹으며 5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다인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서연이에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인이에요. 6살이에요. 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인의 웃음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오빠들은 착해. 다인의 말에 서연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파와 서연은 방 한쪽 구석에서 잠들었고 아이들은 반대편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병으로 마을이 불탔다는 이야기, 쫓겨났다는 이야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역병 때문일까? 도연은 어둠 속에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잠든 것 같았지만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눈을 떴을 때 노파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지붕 아래서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떠나시는 겁니까? 도연의 질문에 노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아이가 아직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틀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은 난처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많이 아파 보여. 조금만 더 있게 해주면 안 돼? 다인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도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후에는 꼭 떠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고 도유는 서연과 다인을 돌보았습니다. 노파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초가집에 구멍난 곳을 막고 마당에 풀을 뽑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죠. 신세를 지고 있으니. 노파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이가 아직 기운을 못 차렸습니다. 사흘만 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확실히 아직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노파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손은 거칠었지만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역병을 피해 떠돌았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부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분들이 무사하실까? 도연은 귀를 기울였지만 노파는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노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역병 때문에 쫓겨난 겁니까? 노파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머니의 손, 할머니의 옷차림,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말들.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역병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관가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관가요?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발견한 겁니다.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세금을 거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관가에 들어온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상급 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 상급 관리가 바로 세금을 횡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즉시 투옥되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는 남편이 숨겨둔 진짜 장부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횡령의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장부입니다. 낡고 작은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손을 떨며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강윤석이라는 분도 같은 이유로 끌려갔을 겁니다. 뭐라고요? 도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장부를 보면 강윤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데 장부에는 미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상급 관리가 빼돌린 겁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썼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윤석 마이너스 세금 납부 쌀 3말 장부 기록 미납. 아버지는 정말 억울했던 것입니다. 이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의금부나 사원부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이고 할머니도. 그래서 노파가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작은 장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남기고 간 등불이 떠올랐습니다. 등불.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도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연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미처 다 만들지 못한 등잔 하나. 도현은 그것을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현은 마침내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등잔은 이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등잔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밤새 등잔의 바닥을 정교하게 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바닥판을 열면 작은 공간이 나타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현은 노파가 건넨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어 그 공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판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등잔이었습니다. 도연아? 노파가 깨어나 도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십시오. 도현은 완성된 등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장부를 이 안에 숨겼습니다. 이제 이 등잔을 한양으로 가는 상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그냥 가져다 줄까요? 돈도 없는데. 제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날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들이 올 겁니다. 제가 이 등잔을 팔겠다고 하면서 한양에 사는 먼 친척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보부상들은 물건을 전해주는 일도 합니다. 약간의 상만 주면 삭시 문제네요. 도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 노파가 옷 안쪽을 뒤졌습니다. 이걸 쓰십시오. 노파가 꺼낸 것은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물건 아닙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혼례 때 준 것인데 이제 이것을 써야 할 때입니다. 노파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가 전해지면 제 남편의 억울함도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릴 겁니다. 이 비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현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도현은 등잔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함께 갔습니다. 형, 정말 이게 될까? 될 거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지만 도현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현은 한양에서 온 보부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기 한양 보부상이 아닙니까? 도현이 한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큰 보따리를 지고 있었고 옷차림이 여느 장꾼들과 달랐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오? 이 등잔을 사주실 수 있습니까? 도현은 공들여 만든 등잔을 내밀었습니다. 보부상은 등잔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솜씨가 괜찮은데? 누가 만들었소? 제 아버지께서 만드신 겁니다.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이름난 등불 장인이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내가 파는 거지?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팔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군. 얼마에 팔 건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뭐? 보부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이 등잔을 한양에 계신 제 친척에게 전해 주십시오. 도현은 미리 준비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양 사원부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원부? 보부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척분이 거기서 일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도현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부상은 잠시 도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공짜는 안 되지. 뭔가 대가를 받아야 해. 이걸 드리겠습니다. 도현은 노파에게 받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보부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건 제법 값나가는 물건인데 이걸 주고 등잔 하나를 전하라고? 예, 부디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보부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아. 맡겨라. 열흘 안에 한양에 도착할 테니 그때 전해주지. 정말입니까? 보부상의 신용이 걸린 일이야. 걱정 마.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등잔을 건네주며 도현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부디 조심해서 다뤄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알았네. 이 김서방이 책임지고 전하겠네. 보부상은 등잔을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장부를 숨긴 등잔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도현과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파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보부상이 열흘 안에 한양에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5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남은 음식이라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 조금뿐이었지만 그들은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 장부가 전해지면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실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억울한 사람들이 풀려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열흘 후면 장부가 한양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사원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1달, 2달,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현의 질문에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견딘다. 도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잖아요. 노파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쪽입니다. 그날 밤 도현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도현은 등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구해낼게요. 등불의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다음 날부터 초가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연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다인과 함께 놀기 시작했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하늘천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오빠 글씨 예쁘다. 서당에서 쫓겨난 도윤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열흘만 지나면 장부가 한양에 도착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도현은 매일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세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초가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관가집 애들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있어. 도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다. 그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도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연 내가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 다른 사람들을 들인 거냐?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도현이 말을 더듬었을 때 노파가 나섰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당신들은 누구요? 저희는 역병을 피해 떠돌다가 역병?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희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병이라고? 이것들이 역병을 우리 마을에 퍼뜨리려고? 당장 나가. 당장.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도현이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 마을을 떠나.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쫓아낼 거야.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야.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꺼져.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떠났습니다. 초가집 안에 남은 5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떡하지? 다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돼. 어디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작은 불빛을. 조금만 더 버티자. 장부는 이미 한양으로 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도현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5사람은 밤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몇 장, 그릇 몇 개, 그리고 아버지의 등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이. 새벽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시간, 5사람은 초가집을 떠났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진 도연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인의 손을 꼭 잡았고 노파는 서연을 이끌었습니다. 형,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 일거리를 찾으면. 하지만 도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웃 고을이라고 사정이 다를까요? 관가에 연루된 집안이라는 낙인은 어디를 가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깼습니다. 1시즌쯤 걸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관아의 나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급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동생들을 길가로 비켜서게 했습니다. 나졸들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다. 한양에서 어사또가 내려온다. 관아의 횡령 사건이 터졌다는구만. 이제 이골 관리들 다 끝장이야. 도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횡령 사건? 한양에서 어사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현이 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도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전해진 걸까요? 아직 열흘도 안 지났는데. 도현은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장부를 보부상에게 맡긴 지 8회째였습니다. 빨리 온 걸까요? 노파와 도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 도윤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뭐? 마을로 돌아가자. 만약 정말 장부가 전해졌다면 아버지가 풀려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상관없어.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5사람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관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잖아. 관아의 상급 관리들이 세금을 횡령했다는구만. 그래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 풀려난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일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관아 앞은 인산이네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관아 문 앞에는 어사또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사람들이 나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수척한 사람들. 투옥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눈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관아문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길어지고 몸이 야위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강윤석이었습니다. 아버지. 도현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도윤도 다인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다인아. 윤석은 아이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도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도 다인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너희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미는 어디 있느냐? 윤석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으로 윤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 윤석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도현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모든 게 관아의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하셨던 거예요. 윤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내를 위해, 고통받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위해. 관아 앞에서는 어사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을의 상급 관리 박경원과 그 일당들이 지난 3년간 세금을 횡령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횡령한 액수는 쌀 1000석에 달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풀려난 분들은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입니다. 어사또가 한 권의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도현은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노파가 건넨 자신이 등잔에 숨겨보낸 그 장부였습니다. 이 장부를 한양에 전해준 용기 있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사또가 외쳤습니다.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도연은 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멀리서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노파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관아에서는 횡령에 연루된 관리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박경원을 비롯한 3명의 관리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닥쳐라. 증거가 명백하다. 어사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관리들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저 악당들. 우리 세금을 빼돌렸던 놈들. 그때 한 사람이 도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강윤석의 아들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도연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 아내. 우리가 오해를 했어. 자네 아버지가 억울했던 거였구나. 정말 미안 아내.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강윤석의 가족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초가집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황급히 찾아와 사과하며 집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윤석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 초가집으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노파를 만나고 장부를 한양에 보낸 이야기. 도연아, 윤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아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1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동생들을 지키고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았다.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윤석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못은 나한테 있다. 내가 더 강해야 했는데. 부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석은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초가집에 서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당신 아들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노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겁니다. 노파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친구분 손녀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았지요. 제가 거두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이건 제가 보부상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부상이 어사또에게 등잔을 전하고 이 비녀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어사또께서 장부를 제공한 분께 돌려드리라고 하셨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홀레 떼준 비녀.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파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윤석은 집으로 돌아와 등불을 켰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바로 그 등불. 아들이 밤새 켜두었던 등불. 여보, 윤석은 등불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등불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사하오. 도연이가 우리 아들이 모두를 지켜냈어.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없어 외롭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보겠소. 등불의 불빛이 따뜻하게 방안을 밝혔습니다. 마치 연화가 대답하듯이 그래요, 여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여기서
늘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윤석은 등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늘 마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고 횡령당했던 세금이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고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석은 다시 등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보거라. 윤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너도 이 일을 배워야 한다. 윤석은 도연에게 망치와 끌을 건넸습니다. 등불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다. 윤석은 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네가 그걸 보여줬잖느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는 이미 했으니까. 윤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만든 그 등잔, 장부를 숨겨 한양까지 보낸 그 등잔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등불이 어디 있겠느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만들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네, 아버지. 그날부터 도연은 아버지 곁에서 등불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을 다듬는 법, 쇠를 두드리는 법, 심지를 꼬는 법. 하나하나 배워가며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윤석을 찾아왔습니다. 윤석이 미안하네. 이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자네와 자네 아이들을 너무 냉정하게 대했어. 됐습니다. 윤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네. 그래서 말인데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등롱을 세우려고 하네. 해가 일찍 지는 이 마을에 밤길을 밝힐 큰 등롱을 말이야. 그게 자네가 만들어주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네. 윤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등롱에 이름을 새겨놓겠습니다. 이름? 이번 일로 돌아가신 제 아내 연화의 이름을,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이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그날부터 윤석과 도연은 큰 등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한 사람 키만 한 큰 등롱.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등롱. 그리고 그 등롱 밑부분에는 이름들이 새겨졌습니다. 연화, 김정한 노파의 남편, 박순애, 이성룡.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한 달 반의 작업 끝에 등롱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등롱을 밝힙니다.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윤석이 등롱에 불을 붙였습니다. 큰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늘 마을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 밝다. 이제 밤길이 무섭지 않겠어. 도연은 등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노파였습니다. 할머니, 잘 지냈니? 노파는 서연과 함께 왔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리고 마을에 이렇게 멋진 등롱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보러 왔단다. 할머니도 남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도연이 등롱을 가리켰습니다. 노파는 등롱에 새겨진 김정한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고맙구나. 노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도연은 동생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인아, 너는? 나는 배불러. 다인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인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억울하게 공부를 그만뒀던 아이들을 위해 서당 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형, 나 오늘 논어를 배웠어. 도윤은 매일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다인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다인은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윤석과 도연은 여전히 함께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등불은 이제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강윤석의 등불은 특별하다더라.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래 탄다더라. 그리고 희망을 준다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윤석을 찾아왔습니다. 장인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 예. 저도 등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싶습니다. 윤석은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윤석의 작업장에는 제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도현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도현 형님,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파낼 수 있습니까?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도현은 어느새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현은 특별한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등불. 그는 그것을 어머니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도윤이는 글을 열심히 배우고 다인이는 밝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등불의 빛이 어머니의 영정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도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어둠 속에서. 도현은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늘 마을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등롱, 집집마다 켜진 작은 등불들, 그리고 윤석의 작업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등불들. 해가 일찍 지는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밤이 되어도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었으니까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아버지 옆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름답죠?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윤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너는 이제 알겠지? 무엇을요?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불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은 마을의 불빛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모이면 밤을 밝힌다. 네, 아버지. 그리고 그 불빛을 켜는 것은 윤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남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날 밤, 노파와 서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도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문을 열어주었던 그 순간을,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아버지.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자는 함께 서서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늘 마을. 해가 일찍 지는 마을. 하지만 이제는 가장 밝은 마을. 수많은 작은 빛들이 함께 어둠을 밝히는 마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늘 마을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많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빛을 나누는 법을 배운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만든 이 빛들을.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래, 아들아. 잘했어.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도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 가득한 마을을 걸어 희망 가득한 미래를 향해 빛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용히 불이 하나 켜지셨나요? 그늘 마을의 밤을 밝힌 것은 큰 횃불도 요란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요. 조용히 지나간 친절 하나, 말없이 건넨 손길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등불을 함께 이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작은 표시 하나가 이 채널의 밤을 오래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